너 미쳤어? 고작 이 일 때문에 경찰까지 불러? 아파트 전체에 망신 다 시키고! 그날 밤 백수인 시동생은 뻔뻔하게도 여자친구를 저희 신혼집에 데려와 재우더군요. 심지어 제게 안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순순히 모든 걸 희생하고 참아줄 거라 생각했겠죠. 제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인 줄로만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객의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감사하는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감가상각을 더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부실 자산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들은 제 침실 하나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그들의 인생 전부를 회계 감사할 겁니다. 제 처절한 복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마음정거장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수인 시동생이 서울에 올라와 장기간 머물고 싶다고 하자 남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했죠. 알았어요. 그럼 제가 나갈게요. 그날 밤 시동생은 뻔뻔하게도 여자친구를 저희 마포구 아파트에 데려와 재우더군요. 심지어 제게 안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요. 저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112에 전화했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 점거한 사람이 있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관할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서 침실한 상황을 보고 제 진술을 들었을 때 남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이렇게까지 끝을 볼 줄은 몰랐던 겁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0살이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입니다. 사람들은 회계사가 몸이 건조하게 산다고들 하죠. 하지만 사실 저희는 모든 것을 말하는 숫자를 통해 보는데 익숙할 뿐입니다. 무엇이 누구의 소유인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저는 명확한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에 경계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역시 그런 경계가 필요하다고 믿었죠. 저와 남편 이진우는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방 2개짜리 구조였습니다. 그 집은 겉에서 보면 거의 완벽해 보였어요. 거실은 밝은색 강화마루, 크림색 소파, 벽에는 추상화가 반듯하게 걸려 있었고 창가에 놓인 원형 원목 테이블 위에는 항상 신선한 과일이 담긴 접시가 있었죠. 발코니는 작지만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스킨답서스 화분 몇 개와 작은 장미 덤불, 그리고 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정성껏 돌보는 앙증맞은 다육식물을 두었죠. 침실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차콜색 실크 침대 시트를 깔고 부드러운 노란 불빛의 스탠드를 두었으며 창턱 옆에는 독서용 의자가 있었습니다. 일에 지쳐 녹초가 될 때마다 그곳에 등을 기대면 제 인생이 다시 정돈되는 기분이 들었죠. 나머지 작은 방은 제 서재로 꾸몄습니다. 넓은 책상과 듀얼 모니터, 고사양 컴퓨터, 서류를 보관할 작은 금고, 암호화된 외장 하드, 그리고 긴장감 넘쳤던 지난 시즌들을 떠올리게 하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 제 일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고객의 자료는 비밀이며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되고 절대 뒤섞여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생활 리듬에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와 이진우는 이상적인 부부였죠. 진우는 물류회사 중간 관리자였고 성격이 온화하고 말투가 부드러워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했습니다. 저는 빈틈없고 수입도 좋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시끄럽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삶은 마치 깨끗한 재무제표 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항목이 제자리에 맞아떨어져 오차도 잉여도 부족함도 없었죠. 하지만 그 재무제표 안에 매일같이 자산을 갉아먹는 영업 외비용 항목이 있다는 건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우의 가족, 그리고 그가 신념처럼 여기는 경계 없는 가족이었죠. 진우는 장남이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5살 어린 남동생 이진호를 혼자 힘으로 키우다시피 했죠. 형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굴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에게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그 사실을 알았고 이해했고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만 그 사랑이 결혼 생활에서 진우가 저희의 작은 가정을 끌어들여 진호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게 만드는 핑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3년간 시동생 이진호는 밑 빠진 독과 같았고 남편 이진우는 기꺼이 그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이었습니다. 진호가 창업하고 싶다고 하자 진우는 제게 말도 없이 공동계좌에서 100만 원을 빼내 동생의 사무실 보증금으로 주었습니다. 제가 월말 지출을 검토하다 잔액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알게 되었죠. 제가 묻자 진우는 마치 제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깜빡했네. 형이 좀 이해해줘.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잖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앉아서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쳐놓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공동 계좌에서 돈을 뺄 땐 나한테 말해야 해. 100만 원이든 1만 원이든 말은 해야 하는 거야. 진우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내가 걔 형이잖아.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결국 진호의 창업은 비를 만난 불꽃처럼 허무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진호에게 여자친구가 생기자 그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비싼 선물을 사주고 싶어 했습니다. 진호는 매달 자동이체로 진호에게 30만 원을 보내줬죠. 제가 그에 대해 묻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직 어린애잖아. 자존심도 있고 형인 내가 동생 기죽게 만들 순 없지. 진호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빈둥거릴 때도 진우는 지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너무 닥달하지 마. 라며 감쌌습니다. 저도 냉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 제 여동생이 힘들 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지 다 큰 성인이 편히 누워만 있도록 부양하면서 그걸 가족애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많이 참았고 회계사가 아닌 아내로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죠. 하지만 제가 경계를 설정하자고 제안할 때마다 진우는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계산적이야. 사람을 안 보고 돈만 봐.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가 내뱉는 가족이라는 두 단어는 마치 망치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25평짜리 아파트 안에서 저는 점점 돈을 내지 않는 손님에게 방을 내줘야 하는 세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계좌를 분리했죠. 제 월급은 개인 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공동 계좌에는 생활비, 관리비, 식비 등 정해진 금액만 정확히 입금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고 그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제 몫을 명확히 하면 진우도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진우에게 한계란 사치스러운 개념이었죠. 바로 그때 저는 대형 회계감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외국계 자본이 들어간 대기업 체인으로 서류는 복잡하고 기한은 3개월이었으며 절대적인 보안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주고 소득을 늘릴 기회를 주며 잘 해낸다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서재를 다시 정리하고 서류를 분류하고 새로운 암호화 외장 하드를 구입했으며 서류함에 자물쇠까지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 신신당부했죠. 나 앞으로 3개월간 정말 바쁠 거야. 집이 조용해야 해. 내 작업 공간 지켜줘. 아무도 방에 들어오게 하지 마.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아침 제가 대사 자료에 있는 비정상적인 항목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점심 먹으라고 챙겨주는 전화인 줄 알았죠. 제가 전화를 받자 그는 비가 오는지 해가 떴는지 날씨 얘기하듯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서연아, 할 말이 있는데 진호가 회사에서 잘렸어.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서 새 직장을 찾고 싶대. 그래서 허락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빨간 펜이 멈췄고 종이 위에는 긁힌 자국처럼 긴 잉크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지막 경계선을 누군가 현관 발매트를 밟고 지나가듯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펜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허락했다고? 그럼 나한테 물어보긴 한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진우가 웃었습니다. 온화하지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웃음이었죠. 이런 걸 뭘 물어봐? 내 동생이잖아.
직장도 없고 살 곳도 없는데 내가 안 거두면 누가 거둬? 몇 달만 있을 거야. 직장 구하면 바로 나갈 테니 당신한테 아무 영향 없어. 몇 달이 정확히 얼만데? 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니면 반년, 1년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막연한 기간?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말꼬리 잡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잘려서 기분도 안 좋을 텐데 당신도 가족이잖아. 제발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굴지 좀 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 돌덩이가 얹힌 기분이었죠. 당신도 알잖아. 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고 서재도 필요해. 거기엔 보안 서류들이 있다고. 이진호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걔가 여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 진우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재를 정리해. 서류는 안방으로 옮기면 되잖아. 좀 좁아지면 어때?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희생, 또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떠 단정하게 정돈된 제 서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함이 놓인 자리, 암호화된 외장 하드, 라벨이 붙은 파일들, 이 모든 것이 제 커리어였고 제가 수년간 쌓아올린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 큰 무책임한 성인 한 명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마치 불필요한 의자 하나 치우듯 이 모든 것을 옮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즐거워서가 아니었죠. 진우 씨, 당신이 지금 나한테 뭘 희생하라고 하는 건지 알고는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난 당신이 날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야. 제발 일 좀 크게 만들지 마. 그 말은 제 귀에 마침표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규칙적으로 뛰는 제 심장 소리를 들었죠. 마치 보고서에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처럼요. 위험은 명백해졌습니다. 지금 손절매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진우는 마치 결정을 내리듯 한마디를 덧붙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한테 이미 말했어. 내일 올 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길게 그어진 빨간 잉크 자국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것이 비뚤어진 경계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참는다면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닐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원형 테이블 위에 과일 접시, 발코니에 작은 화분들을 둘러보았죠. 이 집은 사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방으로 들어가 옷장 위에서 28인치 캐리어 2개를 끌어내렸습니다. 서류를 담을 방수 플라스틱 상자도 하나 더 꺼냈죠. 저는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옷, 개인 물품, 컴퓨터, 외장 하드, 서류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마치 회계감사를 하듯 분류하고 통제하고 봉인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햇살이 밝았고 집 안은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 혼자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결심을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삶의 공간과 커리어를 침범당하지 않을 겁니다. 진우가 그의 동생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면 저는 제 인생 편에 설 겁니다. 그리고 시계가 저녁을 향해 갈수록 저는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진짜 대결이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캐리어 3개를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나란히 일직선으로 놓았죠. 25평 아파트는 여전히 평소처럼 깨끗하고 조용했지만 그 중심에 떡하니 버티고 선 3개의 네모난 덩어리는 마치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숫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제 돈을 공동 계좌에서 분리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치 생활비도 이미 모두 납부한 상태였죠. 제가 혼란 속에서 도망치듯 떠났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대로 질서정연하게 떠날 겁니다. 저녁 6시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진우가 포장 음식을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캐리어 3개를 보고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출장가? 그는 애써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사가 그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그런 농담 하지 마. 농담 아니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호를 여기 살게 하기로 결정했듯이 나도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진호는 음식 봉투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죠. 말했잖아. 잠깐 머무는 거라고. 무슨 온 가족을 데려온 것처럼 말하네. 잠깐이 얼만데?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 세 달? 아니면 내가 못 견디고 나갈 때까지.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말하고 있을 뿐이야. 진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을 심각하게 만들어. 걔는 내 동생이고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순 없다고. 길거리에 나앉게 하라는 게 아니야.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나를 내팽개치고 있어. 그 말에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건 찰나였습니다. 그 침묵은 잘못을 깨달은 침묵이 아니라 반박할 말을 찾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최소한 나를 존중해 줬어야지. 이 집을 그리고 내 일을 존중해 줬어야 해. 난 항상 당신 존중했어. 정말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 서류는 보완이 필요하고 서재는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것도 알잖아. 그런데도 당신은 나한테 희생하라고 했어. 진우는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조금 낮춰 말했습니다. 난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일 줄은 몰랐어. 왜냐하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불편함을 똑똑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를 잃을까 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익숙한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부드럽고 말없이 양보하는 아내에게 익숙했죠.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를 내놓는 아내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죠. 진호야? 내일 오라고 했잖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등 뒤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처럼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겁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죠.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눈물도 떨림도 없었죠. 저는 그저 자신의 마지막 경계선을 명확히 보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날 아침으로 이삿짐 센터를 예약했습니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죠. 엄마, 며칠 집에 가 있을게. 엄마는 그래, 어서 오렴 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더 묻지 않으셨죠. 아마도 엄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계셨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화초에 물을 주었죠. 지저분한 상태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 2분이 들어와 캐리어 3개와 서류 상자를 보았습니다. 이거 다 옮기시는 건가요? 네, 개인 집만요. 진우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현실이라고 믿지 못하는 듯 했죠. 캐리어가 복도로 옮겨지고 나서야 그는 다가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가지 마. 진호한테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할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걔한테 약속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바꿀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럴 수 있겠지.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떠나니까 바꾸려는 거잖아. 뭐가 옳은지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잘못된 원칙을 고칠 수 없어. 저는 그를 지나쳐 아파트 밖으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층수가 하나씩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낡은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죠. 은평구에 있는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익숙한 옛집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빠가 문을 열어주시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캐리어를 들어주셨죠.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너무 꽉 조이지 않으면서도 제게 여전히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제 옛 방을
임시 서재로 꾸몄습니다. 낡은 원목 책상, 나무들이 보이는 창문, 마포의 햇살보다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 저는 컴퓨터를 켜고 마치 아무런 다툼도 없었던 것처럼 자료 검토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비난이었죠. 당신 너무했어. 진호 앞에서 내 체면을 뭐가 되게 만들어.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다시 정리할게. 보고 싶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알림을 끄고 그의 번호를 임시로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진호는 그 아파트에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촌 언니의 문자를 통해 알게 되었죠. 엄청 큰 캐리어 2개 끌고 왔더라. 오래 살 것처럼 보였어.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폭풍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제때 떠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죠. 하지만 사건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3일 후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사촌 언니에게서 동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아, 이것 좀 봐. 저는 영상을 열었습니다. 영상은 아파트 복도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 안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그 안에서 진호와 낯선 여자가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제 차콜색 실크 시트가 깔려 있었고 그 여자는 제가 옷장에 걸어두었던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제 베개를 발로 툭 차바닥에 떨어뜨리며 낄낄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질투나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 방은 단순한 침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마지막 경계선이었고 그들은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저는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진호가 낯선 사람을 내 침실에 들이는 걸 허락한 거야? 그는 매우 빠르게 답장했습니다. 며칠만 있을 거야.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그 글자를 보며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만 3년 전에도 그는 한 번만이라고 말했었죠. 저는 책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제 안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 것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더 큰 대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건너뛰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몸짓, 그리고 제가 12시간씩 일하고 돌아와 쉬던 그 방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웃음소리를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여자는 제 옷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열리고 제가 계절별로 정리해둔 옷들이 마구 흐트러졌습니다. 그녀는 실크 원피스 하나를 꺼내 거울 앞에서 대보며 몸을 돌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진호는 침대에 앉아 제 베개에 다리를 올린 채 입에 무언가를 씹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방 그냥 내가 계속 써도 되겠다. 집에서 제일 넓잖아. 그 목소리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문장 때문이 아니라 그 뻔뻔한 당연함. 마치 저 아파트 안의 모든 것이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듯한 소유욕 때문이었죠.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제 손바닥은 축축했지만 머릿속은 아주 냉철했습니다. 감정이 넘쳐 흐르면 통제력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저장하고 사촌 언니의 문자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진우와 나눈 대화도 캡처했죠. 모든 것을 암호화된 외장, 하드에 백업했습니다. 저는 이를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말은 더 이상 힘이 없고 규정과 책임만이 남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바로 받더군요. 또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뉘우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내 침실에 있는 그 여자 누군지 설명해봐. 진호 여자친구야. 최근에 사귀기 시작했대. 당분간 지낼 곳이 없어서 며칠 같이 있기로 했어. 같이? 내 침실에서? 서연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당신 이미 집 나갔잖아. 그 말은 얇은 칼날처럼 정확하게 저를 베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그 집에 대한 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우리 두 사람 공동 명의고 그 침실은 내 사적인 공간이야. 당신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들일 권리는 없어. 내가 네 남편이잖아. 집안일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당신은 당신 몫에 대해서만 결정할 권리가 있어. 내 몫이 아니라 수화기 너머에서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발 일 좀 크게 만들지 마. 진우가 지금 힘들잖아. 여자친구 데려온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그 사람들한테 내 침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거야?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눈앞에 허공을 응시했죠. 3년간의 결혼 생활, 저는 형제 간의 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인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결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목소리가 진지해졌죠. 아파트가 공동재산이라면 네 남편이 일방적으로 네 사적 공간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도록 할 수 없어. 만약 그들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내 개인 물품을 사용했다면 넌 법적으로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 이를 너무 키우고 싶진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키우는 게 아니야. 네 권리를 지키는 거지.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후의 서울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고 차소리는 평소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산만이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촌 언니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집에서 술판 버리고 난리도 아니야.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제 원목 테이블 위에 맥주 캔이 가득 쌓여 있었고 바닥은 음료수 자국으로 끈적거렸습니다. 발코니에 있던 작은 장미 화분은 한쪽으로 쓰러져 흙이 쏟아져 있었죠. 저는 그 화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잎사귀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고 가지 하나하나를 정성껏 잘라주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그것은 쓰러져 흙과 먼지에 뒤섞인 채 아무도 다시 세워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침실이나 낯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저에 대한 무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안일한 생각,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그 사람들 침실에서 나가게 해. 서연아, 나 지금 바빠. 나 좀 곤란하게 하지 마. 곤란해? 저는 실소했습니다. 아내가 침해당해서 곤란한 거야? 아니면 동생이 방해받아서 곤란한 거야?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난 아주 평범하게 말하고 있어. 마지막 기회를 줄게. 1시간 안에 그 사람들 내 침실에서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야.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야. 통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동영상 하나를 더 보냈습니다. 침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불은 켜져 있으며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제가 교환원에게 말하는 목소리는 떨림없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저는 주소와 아파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공동재산이지만 제가 관리하는 사적 공간에 허가 없이 침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죠.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화를 끊자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아주 맑았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 물러서면 영원히 물러서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5분 후 사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 왔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리고 질문이 오가는 장면을 상상했죠. 저는 그곳에 없었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 30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의 번호였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떴습니다. 너 미쳤어? 아파트 전체에 망신 다 시키고 진호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는 단 한 문장으로 답장했습니다. 내가 1시간 줬잖아. 그러고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댁 제 옛방에 앉아 창밖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이겼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깊은 슬픔이 밀려왔죠. 마치 책의 한 챕터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한 순간부터
제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집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다음날 아침 사촌 언니에게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진호와 그 여자는 경범죄로 즉결 심판에 넘겨져 범칙금 처분을 받았고 아파트에서 퇴거 조치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써야 했죠. 저는 그 문자를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화면 위의 숫자들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제 인생을 다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선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 다음 선택은 더 이상 방 하나를 지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거래처 미수금 대조표를 완성했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우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였습니다. 첫 마디부터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날카로웠죠. 예, 서연아.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집에 경찰까지 들이니? 우리 진호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이 전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빨랐죠. 어머니, 저는 그냥 제 사적인 공간을 지킨 것뿐이에요. 사적인 공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걔는 내 시동생이고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윗사람 아랫사람은 알아야지. 윗사람 아랫사람이라는 말이 마치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는 저와 진우 씨 공동 재산이에요. 침실은 제 사적인 공간이고요. 진호와 그 여자친구가 제 허락 없이 들어와 제 개인 물품을 사용했어요.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듣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네가 배운 게 많아서 정 같은 건 무시하는구나. 가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정 떨어지는 짓을 하니? 저는 정 떨어진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 떨어지는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수화기 저편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시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네가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니 뒷감당은 네가 알아서 해라. 전화가 끊기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뒷감당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압박, 험담, 비난 같은 것들이겠죠. 하지만 제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뒷감당은 평생을 억울함 속에서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점심때쯤 진우가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무척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문을 열어주시자 진우는 안으로 들어왔지만 차마 제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발코니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직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지 않아 모든 것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죠. 네가 경찰에 신고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기회를 줬잖아. 어젯밤에 진호가 이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온 거 알아? 엄청 무서워했어. 나도 무서웠어.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잠옷을 입고 내 침대에 누워서 내 사적인 공간에서 웃고 떠드는 걸 봤을 때 진우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미안해. 내가 진작에 내보내라고 했어야 했는데 경찰이 오고 나서야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모든 건 당신이 나 대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커진 거야. 진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가 한때 믿었던 그 남자는 이제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뭘 더 원해? 그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 그 두 글자는 아주 가볍게 튀어나왔지만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고작 이 일 때문에? 아니, 3년의 세월 때문에.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반박할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그에게 아무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고칠 수 있어. 당신은 내가 강하게 반발하니까 고치려는 거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해서가 아니야. 넌 일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어.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당신은 계속 진호를 거기 살게 했을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계속 그들을 내 침실에 머물게 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생겨도 당신은 나한테 희생하라고 요구하겠지.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의 침묵은 더 이상 저항이 아니라 무력감이었습니다. 오후에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자를 보냈죠.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저 그냥 며칠만 있으려고 했어요. 저는 단 한 문장으로 답장했습니다. 너는 네 행동에 책임질 나이가 됐어. 그날 저녁 사촌 언니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호는 아파트에서 짐을 뺐고 그 여자친구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우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아 그들이 남긴 어수선한 흔적들을 치우고 있다고 했죠. 통쾌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제게 경찰 조사 기록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무단 침입 및 개인 재산, 무단 사용 행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범칙금 처분을 받았고 진우는 서약서에 서명했죠. 저는 그의 서명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초안을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공동 재산인 25평 아파트, 남은 저축액, 모든 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처럼 명확해야 됐습니다. 진우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죠. 그는 제 앞에 앉아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습니다. 공동 계좌에 있던 돈 전부 당신 계좌로 옮겼어. 난 다투고 싶지 않아. 당신이 양보할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면 돼. 이제 알겠어. 정말로 이제야 알겠어. 뭘? 내가 당신을 항상 뒷전으로 뒀다는 걸.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도 있다는 것을 알았죠. 어떤 것들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되찾을 기회가 있는 건 아니야.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눈물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한때 같은 침대를 썼던 두 사람 사이에는 그저 명확한 거리감만이 존재했죠. 진우가 떠나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더 이상 그 아파트를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고 실크시트나 쓰러진 장미 화분에 대한 생각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섰고 앞에는 더 이상 희생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다른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제출한 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해방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무너지지도 않았죠. 제 기분은 마치 어려운 수술을 막 끝낸 환자 같았습니다. 정신은 맑았지만 피곤하고 조금은 텅 빈 느낌이었죠. 부모님은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도록 조용히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아침이면 엄마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죽을 끓여주셨고 아빠는 커피를 내리며 라디오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라 방금 겪은 모든 일이 마치 지붕을 스쳐 지나간 소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몇몇 물웅덩이만 남긴 채로요. 저는 다시 고강도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회계감사 프로젝트는 가장 민감한 단계, 즉 실제 데이터와 공시된 보고서를 대조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죠. 저는 이제 계약서, 청구서, 숫자 하나하나에 모든 정신을 쏟았습니다. 어쩌면 제 사생활이 예측 불가능하게 무너진 지금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건조한 숫자들 사이로 그 25평 아파트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햇살 가득한 발코니, 주말마다 나던 마룻바닥 세정제 냄새, 규칙적으로 돌아가던 세탁기 소리가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액자에 걸린 사진처럼 아름답지만 더 이상 현재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었죠. 진우는 이전처럼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잘 지내? 라거나 프로젝트는 잘 돼가? 같은 짧은 안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어정쩡한 상태로 둘 가느다란 끈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정했다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막 컴퓨터를 끄려는데 아빠가 식탁 옆 제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빠는 제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그날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선택에 확신이 있니? 저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노란 조명빛이 아빠의 얼굴에 비쳐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네, 아빠. 확신해요. 아빠는 누구 편도 아니지만 이혼이라는 게 작은 일은 아니잖니.
알아요. 아빠는 제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여러 번 후회했어요. 지금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훨씬 더 많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눈빛 속에서 조용한 믿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호에 대한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진호는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가 경찰서에 한 번 더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친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진호는 고향인 춘천에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군데 지원했지만 이력서에 경범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 생긴 것도 아니었죠. 그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어느 날 밤, 진우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고객인 줄 알고 받았죠. 서연아, 나 진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재판 날짜 잡혔잖아. 알아. 그냥 네가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서. 뭘? 널 일부러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저는 24이었습니다. 일부러는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 난 가족은 서로 너그러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너그러움이 경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야. 수화기 저편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난 너랑 진호 둘 다 잃었어. 누구도 잃은 게 아니야. 당신이 예전 방식으로 모든 걸 지킬 수 없게 된 것뿐이지. 전화는 긴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어두운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눌린 분노를 안고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를 놓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아마도 분노의 단계를 지나 명료함만 남았기 때문일 겁니다. 조정 기일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와 진우는 구청의 작은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격한 다툼도 도전적인 눈빛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계약을 마무리하는 두 사람처럼 대화했습니다. 25평 아파트는 다시 감정평가를 받았고 저는 매각 후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우는 동의했죠. 분쟁도 지연도 없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할 때 저는 제 필체가 떨림없이 반듯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의 문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죠. 조정이 끝나고 저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법원 근처 길을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옅어지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어디선가 불어오는 매연 냄새와 라일락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문득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서가 아니라 더 이상 존중받을 권리를 위해 싸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감사 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수십억 원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큰 오류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처리 방안을 제안하자 고객사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결과적으로 기한 내에 모든 것이 바로잡혔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박 팀장, 자네가 큰 계약 하나를 살렸어. 회사에서 자네를 부팀장으로 승진시키는 걸 고려 중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야망 때문이 아니라 제 사적인 문제가 제 직업적 경로를 이탈하게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점령당했던 침실이나 비난의 말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아마 더 작겠지만 온전히 제 자신이 선택한 다른 아파트를, 제가 다시 화분을 심을 또 다른 발코니를, 이혼은 제 가치를 잃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많은 도전으로 가득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을 잃을 걱정 없이 걸어갈 겁니다. 정식 재판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옅은 베이지색 정장을 고르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으며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초라해 보이거나 지나치게 날카로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해 보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빠가 저를 마포구 가정법원까지 태워주셨습니다. 가는 길에 아빠는 말이 없으셨죠. 이른 아침의 도시는 여전히 붐볐고 차들은 익숙한 교차로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며
저 차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놓아지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법원 정문 앞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짙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죠. 전보다 더 말라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예전 같은 물리적거리는 없었지만 아무도 좁히려 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격한 논쟁도 무거운 비난도 없었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25평 아파트를 팔아 남은 비용을 제외하고 금액을 반으로 나누고 개인 재산은 각자 가지며 아이가 없으므로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물으셨을 때 원고는 이혼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네라는 한 글자는 가벼웠지만 과거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붉은 도장이 찍힌 몇 장의 서류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손에 들었습니다. 마치 효력이 다한 계약서를 든 기분이었죠. 법정 밖으로 나오자 진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성공하길 바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비난이 아닌 피곤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도, 우리는 악수도 포옹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유지하자는 약속도 없었죠. 우리는 등을 돌려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는 매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구매자를 상대하는 일은 진우가 맡았죠. 저는 서류에 서명만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을 때 저는 화면에 뜬 숫자를 보았습니다. 과거의 일부가 명확한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로 푸르덴셜구에 있는 더 작은 아파트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크지 않은 약 15평 정도의 공간, 침실 하나와 햇살이 잘 드는 작업 공간이 있는 곳이었죠. 새 아파트에 처음 들어섰을 때 아직 마르지 않은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고 기억도 다툼도 없었죠. 그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공간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 책상을 사서 창가에 바싹 붙여놓았습니다. 서류 서랍에는 별도의 자물쇠를 달았죠. 단순한 흰색 침대, 시트 세트를 골랐습니다. 실크도 화려한 무늬도 없는 것으로요. 작은 화분 몇 개를 다시 샀습니다. 스킨답서스, 산세비에리아, 그리고 작은 미니 장미. 그것들을 발코니에 놓았을 때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첫 며칠은 잠을 좀 설쳤습니다. 진우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3년간의 습관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옆에서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밥 먹었어? 라고 묻는 목소리, 하루 끝에 나누는 사소한 이야기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아파트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창밖 바람 소리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점차 그 고요함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불평을 걱정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었고 고요함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음악을 틀고 차 한 잔을 타서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며 내가 누군가를 방해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죠. 여긴 어쩐 일이야. 이거 돌려주러 왔어.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제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죠. 제가 옛 아파트 화장대 서랍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기념으로 간직할 줄 알았는데 간직하고 싶지 않았어. 저는 반지를 받아들고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약속을 상징했던 둥근 고리. 고마워. 진우는 몇 초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호, 기계 공장에서 일자리 구했어. 이제 철들었다고 하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들었다니 다행이네. 나도 그래. 저는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각자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가 떠나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반지를 서랍 안에 넣어두었죠. 버리지도 다시 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시절의 증거물처럼 그곳에 두었을 뿐입니다. 몇 주 후 회사에서 저를 회계감사팀 부팀장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임명식은 간단하지만 격식 있게 진행되었죠.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축하 인사를 들으며 문득 거실 한가운데로 캐리어를 끌어냈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만큼의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임명 결정을 받은 그날 밤 저는 혼자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아래로 보이는 길에는 여전히 차들이 분주했고 바람은 화분들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난간에 손을 짚고 제가 온전히 제 선택으로 이룬 공간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유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은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받아들임 속에서 저는 자기 결정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점차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발코니 문을 열어 햇살을 맞았습니다. 작은 화분들을 돌보며 제대로 보살핌을 받은 것들은 평화롭게 자라난다는 증거처럼 돋아나는 새잎을 보았죠. 저녁에는 일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15평 아파트는 작지만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모르게 제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없었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닫혔다고 생각하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제가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제가 전화를 받자 저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아니 서연 씨, 저 진호예요.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번 뵙고 싶어서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라는 두 글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반항심이나 도전적인 말투가 아닌 주저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발코니를 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타일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화로 해도 돼.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일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형수님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일부러 저한테 망신을 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계속 말하도록 두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가는 곳마다 이력 때문에 거절당하니까 거절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그때서야 형수님이 각자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해했다니 다행이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몇 초간 던져보았습니다.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이 저를 가볍게 만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널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꺼내고 싶지는 않아. 진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에는 큰 파도가 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정말로 그 일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진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죠. 그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이다가 아파트 아래층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 집도 추억이 깃든 곳도 아닌 그저 중립적인 공간에서요. 진우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블랙커피를 들고 있었죠. 진우한테 들었어. 통화했다며. 응, 들어줘서 고마워.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말하러 온 거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이혼하고 나서 팔리기 전까지 몇 주 동안 혼자 그 아파트에서 살았어. 집을 정리하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후의 말로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항상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원래 가족에게만 책임감을 느꼈을 뿐 정작 옆에 있는 아내는 잊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저항이 아닌 깨달음에서 오는 피곤함을 보았습니다. 이해했다니 다행이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야.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우리는 몇 분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지만 어떤 희망도 끼어들 틈이 없었죠. 행복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온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어. 진우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덧붙였습니다.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지난 세월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그냥 교훈이었지. 그가 떠나고 저는 자리에 남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보아도 더 이상 화가 나거나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진 거리감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고요한 공간이 페인트 냄새와 은은한 차 향기로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진우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해? 어쩌면 행복은 화려한 감정이 아니라 더 이상 방어할 필요도, 누군가 내 경계를 넘어올까 걱정할 필요도,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할 필요도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내년 계획을 다시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심화과정에 등록하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 출장도 가볼 생각입니다. 저는 제 세상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아파트나 하나의 관계에 갇혀있지 않고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저를 도와주었던 남자 동료의 문자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팀 축하 회식 하는데 서연 씨도 올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갈게요.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압니다. 과거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그것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어보고 다시 닫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작은 아파트 안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자리를 양보받지 않고도 굳건히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회식은 한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바로 갔기 때문에 아직 정장 차림이었지만 편안하게 재킷 단추 하나를 풀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유리벽 회의실의 긴장감과는 완전히 달랐죠.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따뜻한 노란 조명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부팀장님 오셨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능력으로 인정받는 느낌은 결혼 생활에서의 약속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제게 희생을 요구하지도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지도 않았죠. 제게 문자를 보냈던 강지훈 씨가 제게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였고 차분하며 말이 적은 성격이었습니다. 지난 프로젝트 내내 그는 필요할 때 항상 저를 도왔지만 끼어들거나 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축하해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힘든 시간 보내신 거 알아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존중이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깊이 파고들지 않는 단순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식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는 도시가 완전히 불을 밝힌 후였죠.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스테인리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짊어지려 애쓰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서 다른 종류의 빛을 보았습니다. 폭풍우를 겪고도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의 빛이었죠. 그 후 몇 주간 저는 일에 휩쓸려 지냈습니다. 더 많은 전략회의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제 의견이 누군가의 아내라서가 아니라 숫자에 책임을 지는 박서연이기 때문에 경청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표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박 부팀장,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전문 분야 세미나에 한 명을 보내야 하는데 자네가 갔으면 좋겠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요?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안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서울. 여행으로 가본 적은 있지만 오래 머물러 본 적은 없는 도시. 가을의 거리, 낙엽지는 가로수, 새로운 여정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가올 출장을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옷 하나를 접을 때마다 몇 년 전 거실 한가운데로 캐리어를 끌어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막다른 길에 몰려 떠났지만 이번에는 기회를 잡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캐리어였지만 감정은 완전히 달랐죠. 출국 전날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로 출장한다고 들었어. 잘 다녀와.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서로 교차하지도 닿지도 않는 두 개의 평행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구름이 많은 아침에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떠오르자 옅은 안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세상이 25평 아파트나 3년의 관계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미나는 3일간 진행되었고 저는 업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저는 부산에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팀 부팀장 박서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의 아내였는지 이혼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혼자 경복궁 근처를 걸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고 연못은 조명빛을 반사해 반짝이는 빛의 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서 부산과는 다른 도시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 다툼, 재판, 그리고 지금은 작은 아파트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결혼 반지를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떠날 용기를 냈던 제 자신에게 감사할 뿐이었죠. 부산으로 돌아온 후에도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뚜렷한 변화가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임대용 소형 아파트를 하나 더 구입할 계획을 세웠고 리스크 관리 고급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업계 네임맥도 넓혀 나갔죠. 어느 날 오후 지훈 씨가 사진전을 보러 가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싶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말에 전시회를 보러 갔습니다. 도시, 노동자들, 그리고 평범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뒤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름답네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 같아요.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죠. 저는 모든 것에는 시간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저는 열쇠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제 발 아래 도시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그 문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문은 닫아야만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문 하나를 닫으며 아파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침실 하나를 지키거나 금이 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맴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회와 도전으로 가득 찬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계속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울 출장 후 저는 새로운 감각으로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한 안정감이었죠. 저는 독립이란 누구도 필요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든 없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5평 아파트는 점차 제 숨결로 채워졌습니다. 거실 벽에 추상화 한 점을 더 걸었고 부드러운 빛의 플로어 스탠드를 두었으며 소파 옆에는 작은 책장을 놓았죠. 비싼 물건들은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제가 직접 고르고 제 돈으로 사고 제 방식대로 배치했습니다. 아무도 의견을 내거나 비난하거나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어떤 저녁에는 혼자 앉아 길거리의 차 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더 이상 빈 공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행복은 반드시 둘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로움은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을 때만 두렵다는 것을 알았죠. 지훈 씨와 저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쉴 새 없이, 압박감 없이요. 때로는 업무에 관한 질문, 아침 커피 사진 또는 전문 분야 기사 링크 같은 것들이었죠. 그 연결은 너무나 가벼워서 제가 어떤 관계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저 저를 존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월간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우의 번호였죠.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방해하는 건 아니지? 할 말에 그냥 소식 하나 전해주려고. 진호가 완전히 고향으로 내려갔어.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대.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잘 됐네. 나도 강릉으로 이직하는 걸 생각 중이야. 여기 계속 있으니 너무 많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당신이 뭘 찾고 있는지 안다면 괜찮을 거야. 진우는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나 자신을 찾고 있는 것 같아. 전화는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소식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도 아쉬움도 없이 그저 오래된 지인이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듯한 평온함만이 남았죠. 시간이 흘러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바빴지만 예전처럼 휩쓸리진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온전히 쉬는 법을 배웠죠. 어떤 날은 혼자 영화를 보러 가고, 어떤 날은 공원에서 책을 읽었으며, 어떤 날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제가 투자했던 작은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났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저를 미소 짓게 하기에 충분했죠. 저는 비상자금, 투자자금, 여행자금을 포함한 저만의 장기 재무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 씨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레스토랑은 고층에 위치해 반짝이는 강물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죠. 자리에 앉자 그가 물었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해봤지만 서두르진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담을 느끼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의 눈에서 소유욕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 제 경계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울 뿐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당신의 경계를 넘어선다고 느끼면 그냥 말해주세요. 그 말은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로맨틱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존중 때문이었죠. 집에 돌아와 문 앞에 서서 열쇠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문득 몇 년 전 캐리어를 손에 들고 25평 아파트 앞에 섰던 그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존중받지 못해 떠났지만 지금 저는 제 작은 아파트로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켜자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곧장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죠. 저는 제가 얻은 것이 직위나 돈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저를 외롭게 만들 것이라고 두려워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과 마주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도 공허하지 않은 법을, 혼자 잠들어도 불안하지 않은 법을, 누군가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와의 저녁 식사 이후 제 삶이 갑자기 바뀌진 않았습니다. 성급한 고백도, 밤새 이어지는 문자도 없었죠. 모든 것은 화분이 매일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건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출근 전 아침 커피를 마시거나 주말에 시민공원을 짧게 산책하는 시기였죠. 저는 더 이상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거나 그가 진우와 같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관찰하고 느끼고 제 자신을 위한 냉철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지훈 씨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명확해요. 그 명확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은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를 놓았을 때 사람들은 저를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정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었죠. 저는 지훈 씨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저 때문에 변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 일은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부팀장으로서 새로운 프로젝트 2개를 추가로 맡아야 했고 팀원들을 관리하고 신입 사원들을 교육해야 했죠.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왜 늦었는지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하는 피곤함이 없었죠. 또 야근이야 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내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어느 날 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강릉으로 이사했어. 다음 주부터 새 직장 출근이야. 저는 답장하기 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정착하길 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도 과거를 들추지도 않았죠. 어떤 이야기는 적절한 순간의 침묵으로 끝내야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지훈 씨의 관계는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주말 저녁에 과일 봉지나 새 책을 들고 제 아파트를 찾아오는 것에 익숙해졌죠. 그는 항상 문을 두드렸고 제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코 멋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한 번은 제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채소 씻는 거 도와줄까요? 제가 채반을 건네자 그는 아주 꼼꼼하고 깔끔하게 씻었습니다. 저는 문득 과거에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저는 존중을 표현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또 다른 저녁, 우리가 발코니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던 거 알아요. 제가 누군가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화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순 없어요.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초간 생각했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시험해보는 두 명의 성인.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정이 마음에 드네요. 저는 더 이상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제 자신을 잃는 것이 두려울 뿐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죠. 예, 마포 살 때 이웃이 그러는데 네 아파트 새 주인이 들어왔다더라. 저는 엄마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섭섭하진 않고 저는 사무실 복도를 보았습니다. 하얀 조명빛이 타일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죠. 아니 엄마, 그냥 모든 게 정말로 끝났다는 느낌이에요. 그날 밤 저는 새 아파트로 돌아와 결혼 반지를 넣어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지를 들어 손가락 사이에서 부드럽게 돌려보았죠. 차가운 금속은 여전히 빛났지만 더 이상 구속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몇 장의 낡은 사진과 함께 다른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긴 길을 걸어왔는지 상기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 씨와의 관계는 대체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었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이성을 잃지 않고 믿어볼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든 저는 맞설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지훈 씨의 관계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그저 가끔 퇴근 후 함께 가는 모습을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생활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가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온갖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행복이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오래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 씨가 주말에 자신의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제가 진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사라는 두 글자가 다른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너무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그는 전혀 언짢은 기색 없이 저를 보았습니다. 알아요. 그냥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의 짧고 간결한 대답은 제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압박도 재촉도 없이 그저 열린 문 하나. 하지만 그 문을 언제 넘어갈지는 제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새하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과거를 반복하는 것, 믿음을 주었다가 다시 실망하는 것, 아니면 제 자신이 약해지는 것. 저는 알았습니다. 계속 두려움만 붙잡고 있으면 스스로를 안전지대에 가두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냉철함 없이 나아가면 또다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사랑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두렵지. 중요한 건 네가 여전히 너 자신으로 있느냐는 거야. 저는 여전히 저예요. 그럼 엄마는 두렵지 않다. 그 말은 마치 개처럼 저를 의심의 파도 속에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지훈 씨를 더 관찰했습니다. 흠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가 젊은 동료들에게 인내심 있게 강요하지 않고 말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팀 내 갈등을 솔직하지만 모욕적이지 않게 처리하는 방식을 보았죠. 그가 제 공간을 존중하는 방식도 보았습니다. 절대 제 허락 없이 제 휴대폰을 열지 않았고 제가 바쁠 때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분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집 앞인데 바쁘면 그냥 갈게. 저는 화면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려갈게요. 우리는 아파트 아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영학 과정을 추가로 수강하고 2년 안에 더 높은 직책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죠. 그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발전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그 열망이 저와 무척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결혼이나 동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표, 계획, 그리고 각자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처음으로 한 남자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저녁, 그가 제 아파트에 왔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원칙이 하나 있어요. 무슨 원칙인데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누구도 저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없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원칙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자유는 저에게 위협이 아니에요.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과거 진우가 저에게 너무 계산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제 독립심은 가시돋친 의자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제 모습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주도적으로 그를 아파트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시는 생선 매운탕을 끓였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좋네요. 어떤 느낌이요? 누구도 연기할 필요 없는 느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식사 후 우리는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발 아래 도시는 반짝였습니다. 서연 씨,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진 않지만 제가 당신에게 진심이라는 건 알아줬으면 해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알아요. 저도 진심이에요. 하지만 만약 언젠가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때는 꼭 말해줘요. 제가 마지막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지는 말아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그 약속은 화려하지도 영혼을 맹세하지도 않았지만 솔직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떠나고 저는 문을 닫고 몇 초간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예전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제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죠. 저는 그 세상을 제 손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누군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제가 허락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믿기로 선택했지만 맹목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한때 믿음이 관계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믿음이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올바른 곳에 두어야 할 뿐이었죠. 그리고 마치 필연적인 시험처럼 그 믿음 역시 저울 위에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그달 우리 회사는 대기업의 긴급 회계감사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압박은 심했고 마감은 촉박했죠. 저는 거의 2주 동안 매일 밤 9시 10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것을 이해해 주었죠. 그는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언제 오냐고 묻지 않고 매일 밤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요. 저는 때로는 관심이 그렇게 아주 작은 문장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금요일 오후 제가 회의 중일 때 한 동료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지훈 씨랑 마케팅팀 이 대리랑 엄청 친한가 봐. 어제 둘이 따로 밥 먹는 거 봤는데 그 말은 회의실의 사소한 잡담에 불과했지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바로 의심해서가 아니라 과거가 제게 많은 일들이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쳐 줬기 때문이죠. 저는 바로 묻지 않고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 씨가 방금 회의 끝났어요. 서연 씨는 퇴근했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답장했습니다. 네, 퇴근했어요. 혹시 바빠요? 아니요. 왜요? 어제 이 대리님이랑 식사했다면서요? 몇 분간의 침묵 후 그가 답장했습니다. 네, 이 대리가 새 프로젝트 마케팅 자료 준비 중이라 제가 좀 봐줬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변명도 애둘러 말하는 것도 없었죠. 둘이서만요? 제가 덧붙여 물었습니다. 네, 만약 서연 씨가 불편했다면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 대답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피하지도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라며 날카롭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솔직한 설명이었죠. 저는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누구랑 식사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게 보고해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서연 씨 기분은 이해해요. 서연 씨를 통제하고 싶지 않고 서연 씨가 의심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거의 15분간 대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두 성인이 오해가 커지기 전에 그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추궁하거나 상상하거나 차갑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묻기를 선택했고 그는 직접 답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겁니다. 며칠 후 그는 이 대리도 함께 있는 팀 미팅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를 보자 이 대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지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눈빛이나 모호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일 뿐이었죠. 그날 밤 우리가 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을 한번 잃었던 적이 있어서 가끔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할 때가 있어요. 그가 저를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추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이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설명을 들은 후에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일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팀의 예산을 결정할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출 항목에 서명할 때마다 저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공동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던 옛날을 떠올렸죠. 이제 저는 숫자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지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부모님께 당신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만남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사셨고 제게 이혼 경력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회계사 일이 힘들지는 않은지 물으셨죠. 그 관심에는 캐묻는 듯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물었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일단은 아니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밤의 도시는 불빛의 행렬을 이루며 스쳐 지나갔죠. 저는 미래가 완벽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억울함을 안고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를 놓는 그 여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침묵하는 대신 질문하는 법을, 참는 대신 말하는 법을, 그리고 믿음은 투명함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시험이 닥쳐도 저는 두렵지 않을 겁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은 요란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부팀장으로 일한 지 1년 후 저는 회사의 전략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유리벽 회의실에 앉아 화면에 펼쳐진 내년도 재무계획을 보며 문득 몇 년 전 거실 한가운데서 3개의 캐리어와 함께 홀로 앉아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두려움 때문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면 아마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자 대표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부팀장, 내년에는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총괄해서 맡아줬으면 해. 자네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저는 누구에게도 자랑하기 위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무실 발코니로 나가 아래의 차도를 내려다보았죠. 저는 더 이상 제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능력에 맞게 살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지훈 씨가 저를 데리러 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님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능력을 의심한 적 없어요. 저도 한때는 제 자신을 의심했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요.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그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붙잡으려는 손길이 아니라 함께 걷자는 손길이었죠. 저는 건강한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커지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작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진우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문자가 아닌 긴 이메일이었죠. 그는 강릉에서의 생활, 새로운 직장, 그리고 시간 관리와 개인 재무 관리에 대한 강좌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메일 끝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었다. 이제는 옳다는 것이 꼭 맞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바로 답장하지 않았죠. 아직 화가 나서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에 응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하길 바라.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 삶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주말 독서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처럼 결혼한 사람, 독신인 사람, 그리고 이별을 겪은 다른 여성들을 만났죠. 우리는 고통을 늘어놓는 대신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룹의 한 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든 걸 후회한 적은 없어? 저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가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여자들은 보통 참으라고 배우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참는 게 항상 미덕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대화들은 제 이야기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단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어느 날 밤 저와 지훈 씨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진우 씨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당신은 머물렀을 것 같아? 저는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작은 화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고 저는 제 선택을 했어요. 맞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했지. 그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 저는 저를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제 곁에 새로운 남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더 이상 남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은 점점 많아졌지만 저는 일이 제 삶을 삼키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독서클럽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예약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구에게도 보고할 필요 없이 누가 비난할까 걱정할 필요 없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변에 서서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오는 것을 보며 짠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생각했습니다. 계산적이고 너무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던 여자에서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 저를요. 저는 더 이상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올바르게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와 제 작은 아파트로 들어서서 바닥에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도 벗어나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여행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문을 열고 불 켜진 도시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지금도 그날 거실 한가운데로 캐리어를 끌고 나왔던 기분을 똑똑히 기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습니다. 마치 아몬 흉터와 같죠. 제가 아팠지만 또한 강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제 일은 안정적인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총괄했던 대형 프로젝트는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죠. 이사회는 내년에 저를 회계감사팀 팀장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믿음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혼자 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밟고 차가운 스테인리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며
더 이상 제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선택을 통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지훈 씨와의 관계도 그 나름의 방식으로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떠들썩하게 공개하지도 SNS에 사진을 올리지도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알았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데이트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일할 때 그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제가 요리하면 그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죠. 어느 날 밤 우리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결혼을 서두르진 않지만 당신이 그리는 미래에 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몇 초간 생각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속에서 두려움이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에는 우리 둘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해요. 당신의 공간을 빼앗고 싶지 않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도박하는 기분 없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이 유일한 종착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관계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단단히 묶여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 함께 있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분했죠. 형수님, 저 결혼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축하해. 형수님도 초대하고 싶어서요.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이제 형수님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날 일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깨달았다니 다행이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죠. 과거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제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훈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음이 평온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갈 필요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제가 관대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가 모든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죠. 결국 저는 참석하는 대신 선물과 축하 카드를 보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임대 투자용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저는 몇 년 전 이혼 판결문에 서명하던 기분을 떠올렸습니다. 두 서명은 달랐지만 모두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재무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지훈 씨가 등 뒤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뭐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요. 저는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푸른 화분들, 단정한 책상, 그리고 존중의 눈빛으로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충분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저는 충분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침실 침범으로 인한 이혼이나 대립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굳건히 서는 법과 올바르게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정상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때때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이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경계선이 침범당한 순간부터라고 말할 겁니다. 재판도 다툼도 아닌 제가 더 이상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부터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제게 인내가 모든 것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게 했지만 바로 그 인내가 저를 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로 캐리어 3개를 끌고 나온 그날이 되어서야 저는 때때로 놓아버리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햇살 가득한 작은 아파트에 앉아 저는 지나온 길을 마치 낡은 영화를 보듯 되돌아봅니다. 가슴 아픈 장면도 웃음이 터지는 장면도 그리고 저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순간들도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진호를 탓하지도 진호를 원망하지도 제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그 당시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단지 그 옳음들이 서로 나란히 놓였을 때 맞지 않았을 뿐이죠.
제 일은 새로운 장을 맞았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회계감사팀 팀장직을 맡게 되었죠. 임명장을 받는 날 저는 비싼 정장 대신 단순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대표님이 임명장을 건네며 제 손을 잡았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박 팀장, 자네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배짱도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선택에 책임지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배짱이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지윤 씨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성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발코니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준비된다면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결혼이 두렵진 않아요. 제 자신을 잃는 게 두려울 뿐이죠. 그럼 우리 서로가 자신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해서였죠.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계속 지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 모든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제 자신 안에 간직할 겁니다. 어느 연말 오후 저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마포의 옛 아파트 단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건물 아래에 섰죠. 25평 아파트 창문에는 이제 다른 색의 커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가족이 그들만의 이야기와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겠죠.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 시절이 없었다면 저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 이혼이 없었다면 저는 존중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등을 돌려 기다리고 있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예전처럼 소란스러웠지만 저는 더 이상 몇 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워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삶의 감정 조각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이며 AI 음성을 통해 시청자분들께 전달하여 이야기를 통해 삶의 좋은 교훈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특정 개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사랑은 존중과 명확한 경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희생이 항상 미덕은 아니며 때로는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일 뿐입니다. 셋째, 모든 성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름에 영원히 기댈 수는 없습니다. 넷째,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정신적 독립은 여성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반입니다. 여섯째, 믿음에는 투명성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사랑은 솔직함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신의 경계를 지킬 만큼 강하고 올바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만큼 부드러우며 매일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만큼 현명하기를 바랍니다.